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하는 두 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여야 지도부가 1년 3개월 만에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예정 시간은 이제 훌쩍 뛰어넘게 이제 2시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활동의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뭐 허심탄회하게 할 얘기를 다 했다. 사실은 주호영이 아니죠. 김기현, 죄송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의 말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본인이 생각하는 얘기를 얘기하고 또 대통령도 들으시고 네. 또 대통령이 이제 방미해서 성과 낸 부분도 함께 공유하고 그러면서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늘어난 것도 어찌 보면 얘기가 더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보면 대체적으로 다 대통령께 뭐 좋은 얘기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정의당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 입장을 취했고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또 요청하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 열린민주당. 예, 열린민주당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결국은 이번 만남 자체가 여야 간의 어떤 협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들으려는 모습을 가진 걸 보면 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살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방미 성과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회담을 생각을 했는데 야당 대표들은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정부 비판, 대통령 비판에 많은 것을 할애했어요.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 야당 대표들의 생각과 판단이 좀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담은 자주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듣기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살벌했다고 표현했지만 자주 이런 기회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여야 오찬을 하다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메뉴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비빔밥이에요. 그래서 왜 비빔밥을 하냐 그러면은 화합, 통합 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요. 이번 오찬 회동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말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그냥 야당 대표님들 말씀 많이 하세요. 이게 맞는데 송영길 대표도 대통령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나 봐요. 상당히 말을 많이 하시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대표들이 뭐 백신 협상 문제를 넘어서 부동산이나 인사 문제, 탈원전 정책 등의 전선을 넓혀서 공세를 쏟아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원래 그냥 이런 얘기를 되게 하고 싶어 했죠. 항상 김기현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당의 회의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가상화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이거를 좀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청와대 인사 라인을 좀 교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장관 후보자들이 각종 여러 구설수에 오르니 이것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바꾸시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도 했고요. 대선이 내년이다. 그러니까 대선을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 이분들도 좀 교체하시는 것이 어떠냐. 이런 건의까지 했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주목을 했던 게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저랑 저 5분만 좀 독대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독대 시간이 있었으면 두 가지를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법사위원장 자리 좀 여당에 말씀하셔서 야당에게 좀 배려해 주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라는 부탁과 아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제대로 좀 수사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지시를 내려달라. 그리고 지금 국정상황실장이 기소당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계속 국정상황실장에 있는 게 적절하냐. 그런 부분도 항의하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독대가 안 돼서 이 얘기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야당 대표들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그걸 또 잘 들으셨고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지는 그건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요. 뭐 의견을 준다고 해서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야당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대통령이 또 이해하시면 앞으로 정책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참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듣고 또 대화하고 또 대통령도 얘기하시고 이런 관계를 갖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꼭 좋은 말만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야가 협치하고 청와대도 야당을 존중하고 이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모임들은 정례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자주 야당 대표들과 만나서 대화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고 다음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이제 그 야당 인사만 이제 초청을 하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한 달 정도 지난 오늘 여야 이제 그 5당 대표와 이제 회동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야와의 그 대화 행보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청을 하면 좀 거부하지 마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제가 말하는 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너무 또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이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원내대표든 대표든 이제 대표가 또 새로 되시면 네. 그 대표도 만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대통령이 초청해서 함께 얘기 나누자고 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참석해 주셔서 함께 얘기 나누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야당으로서도 저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대통령도 대화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야당도 이런 청와대 초청이 있으면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번이 이제 마지막 여야 대화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대선도 가까이 오고 네. 보통 이제 이런 회담이 끝나고 나면 자 여야정 협의체 정리합시다. 그런 합의문 같은 것이 발표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이전에는 계속 그런 합의문까지 공개됐었는데도 안 됐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약속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선 때문에라도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고 저는 이철희 소장이 많이 혼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위기가 아까 처음 설명해드렸듯이 야당 대표들이 정말 살벌하게 대통령을 공격하는 형식이었거든요. 사전에 정무수석이 그런 것들을 좀 수위 조절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실패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회담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칼로 지명받은 지 23일 만에 오늘 국회 검증 무대에 섰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친여검사 꼬리표가 따라다닌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소임은 70년 만에 이루어진 제도적인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총장께서 임기를 마치셨다면 이미 공직을 퇴임한 제가 훌륭한 후배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후보자의 그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은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검사장 승진을 이전 정부에서 했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라임 사건을 2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라임이나 옵티머스 그 운영하는 판매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그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관여 의혹과 조국 수사팀의 윤석열 라인 배제 제안 의혹 등에 부인하거나 말을 아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부분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지금 집권 세력이 반여 성향의 검찰총장을 내세우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분이 저는 2009년의 김호수와 2019년의 김호수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2009년에 김호수로 되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면 2009년에 김호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했어요. 네. 그때 이명박 정권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을 수사했어요. 그래서 8개월 만에 지방으로 쫓겨났어요. 그런 기백이 있던 분이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는 이 문재인 정권 성향의 검사로 분류됐잖아요. 앞으로 정권을 향한 수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이 김호수 검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텐데 이전처럼 그냥 정치적인 눈치 보지 말고 압력받지 말고 그냥 공정하고 정대하게 이런 권력 향한 수사 계속 해라. 그것이 김호수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는 약간 뭐 장수장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 그 어느 정부든 정부의 어떤 정책의 부분과 일정 부분 좀 괴를 같이 하는 분들이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정책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건 정말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네. 또는 사건을 수임하고 아니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했다거나 그럼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김호수 전 차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드러난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야당에서 김호수 지금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하고 정책 중립성을 내세우지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어떤 법적 판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뭐 불기소를 하거나 이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은 없고 이제 차관으로 일을 했는데 3명의 지금 현 정부의 장관들과 함께 일했다.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고위공직자가 임명받아서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그게 뭐 누구랑 일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정치적인 어떤 논란은 될 수 있지만 크게 문제라고 보진 않고요. 라임 옵티머스 문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또 얘기 나누겠지만 그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제 본인이 얘기했듯이 그 부분은 본인이 뭐 가해자나 아니면 이 피해자들에게 뭐 관련된 소송을 담당한 건 아니고 이름을 올렸고 이제 로펌에서 같이 올리다 보니까 본인 이름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변호사니까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뭐 어느 사건은 고르고 말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제 변호인으로 네. 이제 이름을 올렸고 예. 김 후보자가 이제 뭐 그 피의자를 변론한 적은 없다. 그러면 이제 현재 뭐 수사 재판이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뭐 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 뭐 정관 예우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건 김호수 지금 후보자뿐만 아니라요. 지금 현재까지 그 검찰에서 오랫동안 고위직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정관 예우 안 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국민의힘에도 많고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관 예우를 받아 엄청난 돈을 받고 이런 걸 하는 것은 좀 없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라도 더 저는 라임 옵티머스에 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좀 생각하고 그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라임 옵티머스가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저는 검찰총장 되면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억울한 피해자들, 선량한 우리 국민들, 이분들 피해당한 거 반드시 보상받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 때문에 더 비판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김호수 후보자가 만약 총장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더 철저하게 수사해서 발본세본하고 문제 있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후보자 위치로서의 이 논란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논란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올린 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는데 어떤 사건을 맡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본인이죠. 네. 근데 변호사가 그러면 문제가 예를 들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변호를 맡는다 하더라도 그걸 비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법적 조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으로 상당히 관심도 많았고 피해자가 많은데 어쨌든 본인의 로펌이 또 본인의 이름이 올라간 것이 가해자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본인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 때문에 그럼 검찰총장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라고는 저는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적절한 게 아니라요. 저분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행동을 했어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를 변호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정영재 사장 있잖아요. 이분이 5천억 원어치를 판매한 사람이에요. 이분 변호했어요. 본인이 고문 변호사가 있으면서 이 사람을 변호하겠다고 수임을 한 거예요. 결정한 겁니다. 이건 거짓말한 거예요. 이런 분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됩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요. 처신이 부적절해요.
2019년도 1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관 예우를 뿌리 뽑아라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반부패 대책 협의회 때. 그때 김호수 법무부 장관 대행이 뭐라고 지시했냐면, 자, 그러면 정관 특혜를 근절할 TF를 구성해. 그래서 안을 만들어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법무법인에서 고문 변호사 활동했거든요. 이게 정관예우지 뭐겠어요.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이분이 계속적으로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국민권익위원장 이런 거 공직에 오르내렸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정관예우를 통해서 고문 변호사에서 월급을 받냐고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분이 공직하는 게 맞습니까? 양심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말과 행동 판단했던 것과 본인 자신은 다르게 행동을 한 거잖아요. 신뢰의 문제까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이분은 공직을 담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 필요성엔 전적으로 공감을 나타냈지만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애매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여당에서도 고개를 좀 갸우뚱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건 두 가지예요. 기소와 수사 이거를 완전 분리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여당 의원이 물어봤더니 방향은 맞지만 이거는 좀 대변혁이니까 안착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공수처에 검찰에서 조사한 사건 조건부 이첩과 관련해서도 아니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긴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하는 게 맞아요. 공수처로 또 넘기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공수처랑 우리가 협의 잘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 장악과는 다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당신은 역시 검찰 편이구나.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차피 임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이분이 과연 검찰개혁을 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바로미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정말 유감이에요. 우리나라 사법에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는 분들이 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재판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사받고 있는 법무부 차관, 기소당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까지 되면 김호수 검찰총장도 지금 피의자 신분이에요.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법치 안정성과 원칙을 지켜야 될 분들이 다 법적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재판받아요. 왜 이런 분들을 데려다 써요? 국민들 보고는 그러면 법을 지키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정말 문재인 정권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유감인 사건이라고 생각 들어요. 기소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무죄 추정의 생각해요. 원칙을 얘기하시지 마세요. 아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기소라고 하는 건 검찰이 하는 거예요. 네. 검찰의 공소장은 네. 검찰이 문제 있다고 적은 거고 네. 그럼 공소장과 기소했다는 이게 범죄가 형성된 거예요? 공직자는 공직자든 기소당하는 누구든 순간 다 상관이 없이 그만둬요. 그러면 검찰이 찍어서 어느 사람을 공직자 못 되게 하려면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예전에 따지면. 계속해서 기소당한 공직자들은 다 자진 사퇴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이 현 정부가 각을 세우면서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게 하고 본인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려는 의지를 갖고서 기소를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 이건 문재인 정권 하에 아니 검찰이에요.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기소한 것만 가지고서 모든 것을 범죄자로 인정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장성철 소장에 대해서 누군가 기소를 했어. 그럼 장성철 소장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저는 공직을 하면 안 되죠. 아니 그건 공직자는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큰 뭐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나쁜 일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떤 사안에 연루가 돼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박근혜 교수님, 장관 같은 경우도 택시 기사를 폭행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법무부 차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장 소장 얘기하는 건 기소했으니까 무조건 그런 사람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어떻게 막겠냐는 거예요. 그럼 검찰 개혁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려니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임명을 하겠죠. 집권 5년 차인데 아직도 개혁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 자체가 개혁이 무책임한 안 거 되는데 아닙니까? 개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검찰이 계속 거부하고 반항하고 이러니까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냐고요. 아니, 자기네들이 검찰이- 다 임명했잖아요. 아니 지금. 검찰이 그럼 지금까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제 식구 감사하게 하고 문재인 제대로 정권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건 장 소장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기소하고 안 하고 가지고 마치 모든 사람이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소하는 거 가지고 모든 게 문제가 되면 검찰이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무혐의를 2번이나 했잖아요. 그거는 명확하게 범죄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으니 검찰이 완벽하게 그러면 공정하게 모든 걸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된 사람이 어떤 공직을 맡는 것에서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정부의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 기소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게 문제가 있다라고 몰아붙이기에는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기소 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따로 질문을 또 다음에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새롭게 이제 뭐 장 소장께서는 아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번에 뭐 통과할 것 되겠죠. 같다. 네. 예,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임명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새로운 그 검찰총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법무부가 내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이제 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또 이제 일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검찰 인사위원회라는 게 검찰 인사 네. 그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그런 이제 자리이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검찰총장을 대행하고 있는 지금 차장검사가 있잖아요. 그 의견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차장검사의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사실은 현 정부의 조금 반대되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것도 또는 현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측의 의견을 전혀 안 듣진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대응을 하고 있는 조남관 차장의 의견을 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오수 지금 검찰청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하더라도 검찰 의견을 전혀 안 듣거나 하지 않을 거다. 그럼 어찌 보면 김오수 지금 그 후보자가 대사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남관 차장검사가 어떤 의견을 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조남관 차장검사도 만약에 의견을 안 들으면 본인 몫을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의 스타일상. 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인사위원회가 지금 총장 임명하기 전에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패싱이 아니다. 예. 패싱이죠. 이건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검찰총장 없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사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총장을 무시하는 거죠. 왜 이러한 일을 벌이는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기 전에 하겠다라는 의지 같아요. 이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요,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그냥 검찰총장 패싱 논란 이것만 가지고도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됐다. 왜 이러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차라리 저는 네. 김오수 총장이 오는 게 훨씬 법무장에서 수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남관 차장검사가 만약에 의견을 낸다고 하면요. 네. 더 껄끄러울 수 있다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장 패싱이라고 하는 게 총장이 지금 없으니까 하는 것을 총장 패싱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네. 조남관 차장검사한테 의견을 묻는 것이 어찌 보면 법무부로서는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이슈는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뉴스엔 이슈는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와의 이제 오찬 회동 그리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뜨거운 토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